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7, 8월 문풀반 국교론 강의와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수업의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하고 그 다음에 모고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얇은 프린트물로 되어 있는 OT 자료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서 OT 자료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2일. 7월 2일. 아직 가티오하고 일정 나왔나요? 아직 중등은 안 유아, 초등은 나왔나요? 유아, 초등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말만 그런가? 원래 이제 이 시기 정도 되면 그 이전에 6월 달에 가티오하고 일정 정도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일정들이 지금 늦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11월 21일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죠. 21일 정도에. 수능은 우리보다 더 늦게 보죠. 원래는 수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초등도 먼저 보고, 그 다음 초등 본 이후에 한 2주 후에 우리가 보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해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수능 시험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출제자들이 먼저 수능 출제자들이 걸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신 분들이 임용 출제가 들어가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용 출제가 먼저 걸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특수하기도 하고요. 원래 근데 임용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어떻게 들은 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동안에 이제 임용 출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이게 이제 주관을 하고 있지만은, 시행 주관을 하고 있지만, 그 출제의 책임을 지긴 하죠. 책임을 지긴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원천은 각 지역교육청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3월 달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올해 아마도 들어가실 예정이니 2학기 수업의 일정 부분들은 고려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3월 달에 이렇게 부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임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수능을 이후에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날 우리가 시험이 치러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남은 기간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21일까지 해가지고 개월수로 보자면은 이제 5개월인데 100 몇십 일 남았나요? 지금 100 몇십 일? 한 150일도 채 안 남았죠? 그 정도의 시점에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것들을 1차적으로 7, 8월 달에는 정리를 할 시기예요. 물론 이제 어떠신 분은 작년에 시험을 본 이후에 그 충격 때문에 3월 달에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초수이신 분들은 올해 처음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겨울방학 그 기점으로 해서 1월부터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간제 또 학원 강사 이렇게 하시면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7, 8월 이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이론들을 막판 정리를 하는 거예요. 9월 이후부터서는 이론 정리가 아니라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토론에서 입론 부분에서 다뤘던 쟁점들을 이제 최후 변론이라고 하죠. 반론 부분에서는 유리한 쟁점을 선택해가지고 제안을 시키는 것처럼 90월 모국대에서는 이 공부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택적으로. 근데 이제 7, 8월은 그 선택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정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야, 영역은 아니고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점검을 좀 끝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론서를 충분하게 지금 읽었었느냐 하는 부분이야. 조교 선생님 개론서 안 읽었는데요. 1, 2월 기본이론반이 개론서의 총 집합이야. 그러니까 기본이론반을 들으셨다면 개론서를 읽은 거예요. 개론서의 원문을 읽지는 않았어도 그 개론서를 요약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 정리를 한 거야, 1, 2월이.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정리됐느냐. 저 선생님 1, 2월 달 개론서 반은 들었지만 3, 4월 교육과정 반은 듣지 않았는데요. 이건 좀 문제야. 교육과정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야. 원래는 3, 4월 교육과정 반을 위하여 개론서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야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이때 교과서는 선택적이란 말은 필수는 아닌데 선택 필수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죠. 1, 2월 달에 이론들을 어느 정도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 이론들을 공부했고 3, 4월 교육과정반도 사실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준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임용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통일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것,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그렇게 나왔었고 작년도에 문제 나왔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지문이 주어져 있거나 보기가 있거나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문과 보기와 조건과 같은 출제자가 일종의 채점의 편리성을 위해서 답안의 그 개방적인 방향성들을 제한시켜버려요. 제한시켜버린 그 범위 내에서 너가 공부했던 것들을 적용하거나 분석할 것을 분석해봐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정작 1, 2월, 3, 4월 교육과정반까지 이론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이제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적용해가지고 분석을 못한다든가 못하기보다는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한 어떤 그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교과서반을 듣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교과서에 학습활동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학습활동들은 지문도 나오고 또한 학습활동이 마치 임용기출문제의 작성 방법처럼 되어 있어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도 좋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분야라고 한다면 국교론의 분야가 어느 정도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정리보다는 잘 따라와서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고, 그 다음 선택적으로 1, 2월만 듣고 3, 4, 5, 6월 안 들었어요. 뭐 1, 2, 3, 4만 듣고 5, 6월은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 7, 8월 달에 그 모든 것들을 총 집약시켜서 1, 2월부터 6월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7, 8월 이 문풀반에서 집약시켜서 정리를 하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 7, 8월 문풀반은 일단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문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지문에 적용해서 한번 서술해봐. 또는 기입형에 키워드를 넣어봐. 라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5, 6월 교과서반에서 다뤘던 그러한 지문도 나올 것이고 학습활동도 나올 것이고 1, 2월, 3, 4월 반에서 다뤘던 키워드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론 정리와 그다음 적용 능력을 좀 다시 한번 체킹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이론의 체계적 정리라고 해서 1, 2월, 3, 4월. 그래서 1, 2월 반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개론서를 중심으로 한 감을 익히는 것이고 가장 범위가 넓고요. 추상적이에요. 인류를 기본으로 많이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보자면 교육과정 반.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반에서는 2015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12,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2009 교육과정까지 이제 비교 정리하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공통점들이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우리가 이해하는지를 학습했고 5, 6월 교과서반에서는 그 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 및 이론 구체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점검 부분에서는 개념 지식 교육과정 이해 교과 교육 부분에서 그 개념 지식의 학술 개념어와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옆에 부분에 보시면 이해와 정리를 중심으로 반드시 인출을 연습하고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인출 연습을 하자. 이거는 이제 9, 10월, 11월 달에 마지막 파이널 정리할 때쯤 다시 한번 강조드릴 사안이지만 이제 그런 예들을 한번 그 일쪽 부분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7, 8월 수업을 위한 팁,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기출을 제가 실어놨어요. 기출을 원문 발췌해가지고 먼저 2020학년도 비형 서술형 문제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게 그 작문 문제예요. 가는 교사가 작성한 평가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쓴 글이며 교사의 평가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과 피드백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작문 문제인데 이쪽에 넘겨보시면 좀 길어요. 가의 평가 계획, 내용, 평가 요소, 평가 중점 및 유의점이 있고 또 분석적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그리고 3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나의 학생이 쓴 글이 5문단짜리로 있어요. 이렇게 가에 나오는 내용을 또 나에 나오는 학생 글을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면서 분석하는 능력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할 이제 문제의 원문인데 비포 이제 용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A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이든 소설형이든 비포 용지의 반면 사이즈 정도예요. 반 사이즈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짧은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반면에 2문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B형 같은 경우에는 소설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면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 작문 문제가 거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B형에서 이제 길어요. 그러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이제 한 문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읽고 소술하는 시간은 6분에서 8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A형이 12문항이죠. 그 다음 B형이 11문항 맞나요? 그리고 이제 각각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자면 6분에서 8분 내외로 읽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읽는 데만 시간을 반 정도, 4분 정도 걸리고 쓰는데 4분 걸린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읽고 논점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를 옆에 개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읽는데 4분, 그 다음에 바로 쓰는데 4분이 걸리면 분명히 논점 놓치거나 생각이 안 나서 중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읽어갈 때 논점을 파악하도록 빨리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문 평가 문제네 일단. 근데 두 번째는 학생 글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왼쪽은 가는 작문 평가, 그 다음에 나는 학생 글,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하고 10초 동안 한번 검토하는 거야. 봤더니 작성 방법에서 1. 평가 내용 중 주요 학습 내용의 3과 3 평가 중점 및 유의점의 사이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그 난삽할 정도로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근데 통일성의 개념과 통일성의 적용 범위, 이게 제가 까맣게 미쳐졌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을 적을 때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통일성의 적용 범위가 답안 안에 없으면 채점하지 않겠다는 거야. 물론 그 앞부분에서 꼬여있는 것들, 평가 내용 중 주요 학습 내용 3과 평가 중점 및 유의점의 사이에 근거해야 라고 했으니 근거는 해야겠지만 읽기 전에 그러면 이제 10초 동안 내가 봤어. 작성 방법은 2개야. 첫 번째는 통일성 개념과 통일성의 적용 범위를 요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학생글에서 전체 학생글을 읽지 말고 또는 전체 학생글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특히 문단 2에서 주목하여 문단 2가 통일성이 부족하다
라고 전제로 할 때 통일성이 부족한 이유를 서술해봐. 그리고 수정해봐. 두 문제를 요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10초 동안 내가 봤어. 작문평가, 학생글, 작성 방법은 2개. 하나의 작성 방법에 통일성의 개념과 적용 범위는 반드시 답안 안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통일성의 개념을 지문에 적용해서 이 문단에 학생글이 통일성을 부족한 이유와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수정까지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는 4개의 답안 작성의 방향이 설정돼야 돼. 개념, 통일성의 개념, 적용 범위, 학생의 통일성의 문제점, 그 다음 수정까지 해줘야 돼. 요거 4개가 답안 안에 꽉 박혀 있으면 되는군. 됐죠? 근데 고개 들어보세요. 통일성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묻잖아. 통일성이 뭐예요? 개념을 답안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정작에 1, 2월 기본이론반, 3, 4월 교육과정반을 잘 충실하게 들었다면은 통일성의 개념 같은 것은 금방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이제 인출이야. 이게 인출이야. 가만있어. 통일성이 뭐였더라? 통일성이 뭐였더라?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 통일성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 무슨 키워드? 주제. 이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 주제. 이 키워드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의 내용들은 예를 들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연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뒷받침하는 내용들과의 긴밀한 관련성, 내용적인 연결성으로의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적 연결성, 이것은 부차적인 거야. 일단 주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중심 내용이 들어가든, 주제나 중심 내용이 들어가든 간에. 일단 이 통일성의 개념이 확실하게 인출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2번째. 이거는 1, 2월부터 3, 4월까지 개론소반하고 교육과정반에서 익혔던 것이 이 개념들이야. 동일성인지, 타당성인지, 신뢰성인지, 공정성인지, 자료 적절성인지, 이런 개념들은 충분하게 익혔어. 그 다음 문제는 이 작성 방법 2번째에서 요구했던 거 뭐냐면, 그럼 적용해봐. 그럼 적용해봐. 어디에 적용하냐면 나의 학생글의 이 문단에 통일성을 적용해봐. 너가 알고 있는 통일성을 적용해봐. 오케이? 그래서 개념 묻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개념을 학습했으면 5, 6월 교과서반에서 그 적용을 연습하는 것처럼 작성 방법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 이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인출을 하라는 거야. 인출, 개념 인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7, 8월 달에 이론을 정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이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작문평가에서 타당도 아시죠, 여러분? 타당도는 이거예요? 아, 맞아. 나 1, 2월 달, 3, 4월 달에 저거 들어본 적이 있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그건 1, 2월 달이나 3, 4월의 수업 시간에는 제가 말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7, 8월 이 2번째 뉴스타트 시기에는 인출을 스스로 하셔야 돼. 아, 타당도가 뭐지? 한 문장으로. 거기 안에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 제 수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건 1, 2월, 3, 4월 달에 했었어야 되고, 지금은 인출을 해야 돼. 인출을. 스스로. 한 문장으로 진술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한 문장 진술 안에 적어도 2개 이상의 키워드는 있어야 돼. 어떤 개념 정의든 간에. 왜냐하면 화제와 그 다음에 진술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을 어떠하다와 같은 화제와 진술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키워드는 반드시 2개 이상으로 그 개념어를 한 문장 진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이런 문제 못 풀어요. 4점을 놓치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는 18학년도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3쪽 부분에는 독서 문제예요. 김교사는 요약하기 규칙을 적용해서 요약문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기 활용하는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기 1은 김교사가 마련한 학습지, 보기 2는 학생이 제출한 학습지, 수업과 관련된
논술이에요. 물론 이제 화법 문제는 뺐어요. 그래서 사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보기 1번이 이제 김 교사가 만든 학습지로 지문이 하나 나오고 학습활동이 1, 2, 3, 4 이게 4번 학습활동이 화법이고 이게 논술형 독서하고 화법이 결합된 논술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 2는 그 활동지에 학생이 앞에서 교과서에 김 교사가 만든 학습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지의 일부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기 2는 학생이 이 문단에 나온 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에서 이제 세 번째 작성 방법에서 지금은 이제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세 번째 작성 방법에서 본론의 이 문단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술하고 있는 답안의 본론의 이 문단은 요약 규칙 중 이렇게 했어요. 독서에서 요약 규칙 중 일반화 규칙과 재구성 규칙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알고 있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론반에서 배웠던 요약하기의 규칙 두 가지를 각각 진술해봐. 문장 진술을 하셔야 돼요. 한 문장 진술로. 그래서 요약 규칙 중 일반화 규칙이란 이것이다. 요약 규칙 중 재구성이란 이것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진술을 해야 돼. 그럴 때 그 한 문장 안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2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돼. 물론 이제 하나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보기 2에 학생이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문에서 그 두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 설명해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알고 난 이후에 적용해봐. 이런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18학년도 독서 문제는 요약하기의 규칙이 몇 가지 규칙이 있냐면 4개의 규칙이 있어요. 그 4개의 규칙 가운데서 2개의 규칙을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해보고 그 다음 학생의 요약문에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반화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구성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18학년도의 문제하고 독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학년도에 작년도에 작문 문제를 이 두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전형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출제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 일단은 개념은 묻는다. 설명해봐, 소설해봐, 약술해봐, 기술해봐, 개념은 묻는다는 거.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지문에 적용할 것,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20학년도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통일성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수정해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를 적용하는 것이고 18학년도 문제는 잘했는데 그 잘한 것을 설명해봐. 어떻게 잘했는지를 설명해봐. 그래서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방안을 요구하는 문제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잘된 것을 적용해가지고 설명할 것을 요구했어. 일단은 그래서 두 가지야. 하나는 개념 설명, 두 번째는 적용 분석. 이해하셨죠? 국교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물론 이제 문학도 간간히 보면 뭐 예를 들면 심상이라든가 비유라든가 반어라든가 이런 개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작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국교로는 개념을 설명해봐라. 개념을 알고 있다면 적용 분석해봐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냐면 서술할 것을 요구해요.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인출해. 표현해봐. 무조건 답안 작성해봐. 그래서 지금 7, 8월 달에 이 문풀 과정에서 인출이 안 된 채 선생님이 설명한 수업은 제가 이해가 돼요 라고 하면 이건 만족하지 못해. 인출이 돼야 돼. 스스로. 아셨죠? 항상 키워드가 나오면 이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해봐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인출이 안 된다는 건 모르는 거야. 인출이 안 되는 건 모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채점하신 분은 또 그렇게 볼 거야.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너무 부족해. 2점을 줘야 되는데 1점밖에 못 주겠어. 그 다음 그렇게 개념 설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점 돼. 그리고 아시겠지만 채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채점위원장이 이 문제 그 채점의 원칙들을 기준점들을 다 설명을 해주죠. 채점위원들에게.
그리고 이 채점위원장 이하의 채점위원들이라고 하는 현직 교사들은 그 채점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뭐 1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다 듣는가? 그게 아니야. 그냥 자기에 해당되는 문항의 채점에 관련된 기준 원칙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번 문제만 채점을 해. 계속 나는 12번 문제만 채점한단 말이야. 얼마나 전문화되냐고. 뭐 만약에 국어과 학생들의 뭐 이번에 뭐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뭐 1000명을 지원했다면 1000장의 12번 문제를 계속 내가 1000개를 볼 거 아니야. 12번 문제에 대한 답안을. 물론 모범 답안이 옆에 있는데 그 모범 답안이 있다 할지라도 1000장의 답안들을 채점하면서 얻는 그와 같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어떤 학생의 답안은 모범 답안이 거의 근사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의 답안들은 대부분 모범 답안들에 떨어져. 그래서 감점시킬 수밖에 없어. 채점, 가점 채점이 아니라 일단 감점 채점이에요. 채점자들은 점수 주기 위해서 지금 채점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점 만점에서 지금 감점시키려고 일단 어떤 트집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야. 감점 채점이에요. 그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운도 많이 작용해야 돼. 어떤 운이냐면 내 답안이 나보다 못 쓴 학생들의 답안으로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좀 더 돋보여. 운도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관화된 채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범 답안의 그 근사치 가까워야 돼. 그러려면은 뭐 이렇게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연결관계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요구하고 있는 키워드, 통일성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키워드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의 적용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적용 범위란 뭐 문단 내, 글 전체 내 이런 식으로 적용 범위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학생의 통일성이 어긋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점 사항들이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 표현이 되고 인출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가장 7, 8월 달에 목표로 삼자. 인출을 목표로 하자. 일단 표현돼야 한다. 인출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7, 8월 달에 목표로 삼았던 이 인출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인출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통일성의 개념에 뭐 예를 들면 한 개의 키워드나 두 개의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서너 개의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아직 안 다듬어졌어. 그런 답안들이 많아요. 그럼 그건 9, 10월 달 이후에 조금 더 나의 답안들을 다듬어서 명료하고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건 여담으로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시험을 치른 이후에 한 7명인가 8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답안을 부탁했어요. 원래는 전 답안 부탁을 잘 안 해요. 제 조교 빼놓고. 조교한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답안을 부탁하고 왜 어떻게 썼느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 보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국교론만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 그렇게 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답안을 쭉 한번 봤었는데 비교할 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비교가 어떻게 됐냐면 그 7명, 8명의 답안 가운데서 1명만 합격을 한 거야. 경기도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분의 답안들이 점수 차이가 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었어. 근데 비교를 해보니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의 추후 결과의 답안이긴 하지만 너무 간결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까지 짧게 간결하게 써도 합격을 하는가 정도로 너무 간결한 거야. 너무 짧아.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짧은데? 문학도 그렇고 국교론도 그렇고. 근데 정작 감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점될 게 없어. 보면. 그러니까 다 쓴 거야. 다 썼는데도 너무 짧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답안지 B4 용지 사이즈 그걸 만약에 요걸 그대로 옮기면 거의 모든 답안이 2줄을 넘기지 않아. 그 정도로 너무 짧아. 보통 4줄이잖아. 이렇게 긴 답안지에 4줄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 했지만 사실은 요구하는 바의 키워드는 다 박혀 있으니 감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3가지 쓰라고 하면 3가지 쓰고 개념 설명하라면은
두세 가지의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개념 설명하고 있고, 지문 활용하라면 지문 활용하고, 보기를 고려하라면 보기 고려했고. 그래서 감점될 만한 요소가 없이 그냥 이건 무슨 말이냐, 삼겹살을 먹는데 기름기가 너무 다 빠져 있어.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 그죠? 풍미도 좋고. 근데 그 정도야. 기름기 싹 빠진 채, 심지어는 한 문장이 주어소수로 부사어 목적 그 정도야. 문장 성분이 한 서너 개밖에 없어. 이 정도로 해도 되나? 근데 그 정도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성의 개념을 설명할 거 됐으면 통일성이란 주제에 의한 긴밀한 연결, 그것이면 끝나.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주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내용과 내용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통일성은 기본적으로 응집성과 함께 글이 글다운 요소, 텍스트가 텍스트다운 요소야. 그래서 내용과 내용의 연결, 문장과 문장의 연결,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중심으로 해.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통일성과 응집성은. 그래서 연결이라는 표현이 들어야 돼. 주제, 연결.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감점이 안 당하는 거야. 아, 이렇구나.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 길게 누려뜨려서 살을 붙이고 풍성하게 하지 마. 일단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돼요. 간결 명확이 여러분들에게 핵심이에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안 작성을 하라. 특히 서술하고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튼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 7, 8월 달은 그 목표가 1월부터 6월까지 정리하고 공부했었던 이론을 다시 한번 하나도 빠짐없이야. 예, 펑크난 부분이 없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총정리를 하는 시기야. 문제를 통해서 총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럴 때 이론을 총정리할 때는 뭐 체계적 정리가 필요 없어요. 체계는 필요 없고 키워드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국교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진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명확하게. 그 다음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인출.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서 인출을 연습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고 때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7, 8월 달에서 쭉 전반적으로 살폈던 것들 가운데에서 테마를 이제 좁히는 거예요. 테마를 좁혀서 이제 인출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짧고 간결하게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그때 이제 더더욱더 박차를 좀 가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 8월 수업을 위한 팁 정도를 드리자면 그 일적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7, 8월 수업을 위한 팁은 일단 그 1번 부분에서 예습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은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모두 다 복습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 수업의 7, 8월 수업은 일단 예습 수업이에요. 왜냐? 문제가 있잖아, 일단. 그래서 문제를 미리 풀어와야 돼. 그리고 이제 풀어올 때는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고 오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 그것이 이제 선생님 전 답안은 완벽하게 못 썼어요. 그렇게 해도 좋아. 개요 작성을 해도 좋으니 개요 작성이나 썼던 답안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예시 답안 해설 프린트물을 나눠주면 비교해서 스스로 어떤 개념이나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부족했고, 지문의 어느 부분을 녹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3문단을 녹여내야 되는데 이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녹여내가지고 내가 틀렸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킹,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그래서 예습 중심으로 교재에 실린 문제를 미리 수업 전에 풀어오고, 수업 시간에는 내가 출제했으니까 논점이나 답안의 서술 방향이나 그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즉각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에는 문제 자체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복습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뭐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론을 좀 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를 좀 더 외워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의 이론을 또 개념을 조금 더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 보완한다. 그건 9, 10월 모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9, 10월 모고 때는 너무 바빠서 화법의 어느 부분이 펑크가 나 있다라고 하면 그 화법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문법의 중세문법, 그 다음에 문학에서의 고전시가의 가사 부분, 그죠? 교육학에서 무슨 아무튼 교육기획, 교육행정 이 부분 여러 지금 분야에서 펑크가 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이거 다 이렇게 메꾸기에는 9, 10월 달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내가 취약한 부분들이 일단 있구나. 독서가 취약하구나. 그 중에서도 독서의 방법에 대한 지문 적용이 좀 취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기출문제의 중요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팁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이에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6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그 강의 계획 안에 강의의 특징, 시간 및 교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수강 특전에 국교론 개념어 특강하고 7개년 기출해설 특강을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전 같으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3, 4월 달에 그 반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해서 그냥 7, 8월 달에만 듣든 1, 2월 달에 듣든 간에 이거 다 무료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7개년 기출해설 특강이나 개념어 특강 이것들은 이제 인강으로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7월이 지나가기 전에 자 전부 다 들어보세요.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믿어요. 기출문제는 다 하셨죠? 보셨을 거야. 몇 번을 보라고 했어, 근데? 네, 10번을 봐야 돼. 10번을 봐야 돼. 선생님, 한 문제당 10번을 보란 말이에요? 11월 21일까지 10번을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떤 식으로도 보세요. 예를 들면 영역별로 보거나 테마별로 보거나 연도별로 보거나 또는 기입형별로 보거나 서술형별로 보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은 기출문제는 보기도 하면서 적어도 그러니까 보는 건 10번이고 5번 이상은 써볼 줄 아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기입형이야 쓰는 거야. 키워드 중심이니까 생각이 날 테니까. 서술형이 문제예요. 서술형을 보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담인데 수능과 그 다음에 임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출제자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수능을 들어가셨어도 올해 임용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올해 수능 들어가셨으면 작년도에 임용 들어가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똑같아요. 수능도 한번 들어가셨던 적도 있고 임용도 들어가신 적도 있어요. 근데 출제자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수능과 임용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수능은 답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답을 알고 있어.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답안까지 올라가게 되죠. 1교시 끝난 이후에. 근데 우리는 10여 년이 지난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 객관식 빼놓고.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 문제는 답을 몰라. 답이 없어. 답을 몰라.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몰라. 답을 모른단 말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고 어떤 논점으로 내가 답안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 그래도 선생님이 좀 답안의 방향이나 논점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구를 통해서? 합격한 학생을 통해서.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 문항을 맞아서 합격했다는 보장은 없어. 이 문항은 틀린 거야. 그런데도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 합격한 학생의 답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믿을 게 못 돼. 모든 문항에 대하여. 그래서 그건 위험 부담이 크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 거야. 어차피 답안은 우리가 모르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저렇게도 한번 써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지를 그 의도를 계속 간파해 내어야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과 임용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능은 출제자가 바뀌어. 계속 해년마다 바뀌어도 출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출제자가 바뀌어도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 한번 보세요. 뭐 화법 문제, 작문 문제를 보면 출제자는 바뀌는데 문제 스타일은 정해져 있고 안에 있는 지문이나 안에 있는 자료만 바뀔 뿐이야. 어떤 스타일들이 딱 고정돼 있어. 근데 우리 임용은 출제 스타일은 그 출제자가 누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들이 달라져. 고정된 스타일이 없어. 예, 심지어는 실험적으로 막 어떤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 실험적으로. 우리는 어렵지. 그분은 의욕적으로 내고 싶은데 출제 스타일들은 출제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7개년 기출문제를 봐도 이런 문제 스타일로 나오겠지, 자료나 작품만 바뀌겠지,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답안도 모르고 출제자에 의해서 스타일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개년 기출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어떤 방향성 정도는 설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기본적인 방향성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개념 설명을 요구하거나 적용 분석을 요구한다. 요즘의 스타일. 또 보기나 조건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방향성들은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7개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출제 스타일이나 방향성 같은 거 출제의 방향성이라든가 유형이나 스타일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수능은. 하지만 예측은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 반복되는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아예 다른데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안의 방향은 유사한 그러한 반복되는 테마가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테마. 아무래도 전공 국어교육론은 공부할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내용 안에서만 묻게 돼 있어요. 그지? 그 내용 안에서만. 뭐 새로운 이론들이 뭐 매년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또 하나는 항상 교육과정이 모든 출제의 근거가 돼요. 교육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 안에서만 출제가 가능하니까 적어도 반복되는 그러한 테마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자료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지만 그 테마를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오늘 할 내용인데 말하기 불안, 체계적 둔감화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도 체계적 둔감화가 나왔지만 또한 기입형으로도 체계적 둔감화를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테마는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공부하실 때 말하기 불안을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기입형 문제, 체계적 둔감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기입형이든 소술형이든 항상 준비는 가능하다. 단 이 반복되는 테마는 전체 100% 가운데서 한 50% 내외일 거야. 나머지 부분 문학 국교론에서 50% 내외란 말은 이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거에 불과하네.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10문항 가운데서 한 4문항이나 5문항 정도로 비중이 좀 높아요. 나머지 문항들은 새로 개발된 테마나 또는 출제되는 그런 영역들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마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 그 7, 8월 달에 그 7개년 기출해설 특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다음 내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그다음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강의는 일단 오늘은 10시부터 시작했죠. 그럼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반?
원래 기상 시간이 5시 반이야? 와, 아침형 인간이시네. 보통 이렇게 통학거리가 직장이시면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뭐 6시, 7시 정도에 일어나시면 10시까지 이렇게 맞춰서 올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서는 하프모고, 그러니까 모고가 있어요. 하프모고는 일단 60분 동안, 1시간 동안 A형이나 B 유형의 스타일로 기입형과 소술형을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A형은 12문항, B형은 여러 문항이지만 뭐 8문항, 그 정도, 7, 8문항을 60분 동안에 푸는 건데 실제 이제 실전 모고처럼 문제 스타일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장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러니까 딱 분량도 이제 정해져 있고 써야 할 내용들의 분량도 좀 짧아요. 짧게 그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전주차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로 새로 나뉜 거야. 새로 문제 내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고가 여기 6쪽 부분에 보시면 하프모가 7월 2일부터 하프모가 시간이 9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9시부터예요. 9시부터. 오늘 올 때는 10시부터 수업인데 9시부터 이제 하프모고를 1시간 정도를 보게 되면,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겠죠.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모고를 보고 9시부터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모고를 보고 그 해설을 한 3, 40분 정도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 본 수업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고반에서 원래는 모고를 다루지만 여기에서 지금 7, 8월 달에 미리 여러분들은 모고를 연습한다. 실전 연습을 한다. 미리미리 연습한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시험이에요. 정말 달라요. 혹시 작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 가운데서 약 먹고 가신 분도 있어요? 우황청심환 이런 거? 예, 그래. 진정제 먹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슴은 막 쿵쿵쿵 뛰고 있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얘. 뭐가 하얘하느냐? 내 뇌가 하얘져.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신경의 문제예요. 신경의. 신경의 문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험이라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올해 공부했던 내용의 50% 이상의 능력 발휘를 하면 합격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시험장의 그 긴장도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이제 그와 같은 연습을 하는 거야. 모고 때, 그리고 하프 모고 때 시험장의 긴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어떤 주차는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들을 거둘 거야. 그러니까 채점까지 할 거야. 그럼 이제 저한테 채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긴장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긴장 강도를 유지한 채 시험을 보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답안에 인출 가능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보시라고 9시부터 10시까지 모고를 보고 해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6시나 6시 30분에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7쪽분에 넘겨보시면 지금 7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1회부터 4회차까지는 쭉 지속되다가 중간에 7월 30일 날 휴강이에요. 그러니까 9주 수업이에요. 9주 수업이어서 7월 30일 날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반, 문학반도 이때 휴강이야. 그럼 이때 이제 한 주차 쉴 때 앞에서 달려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예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도는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첫 주차 오늘은 원래는 여기는 설득의 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마 정보 전달 화법의 본질과 특성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는 그 설득 부분의 협상까지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는 화법과 독서, 예를 들면 독서의 본질과 특성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미리 예습해 올 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예습을 해 오느냐가 요 주차 그 강의 계획대로 나갈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문제들을 풀어 오시면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OT 끝마쳤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상담을 좀 할 거예요. 일단 한 두세 분씩 해가지고 8주 동안 계속 2명 혹은 3명씩 상담을 개별적으로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느냐, 또 작년, 재작년 또는 올해 뭐 초수라면 어떻게 공부했느냐, 또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이라면 작년, 재작년과 비추어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국교론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 또는 아니면 뭐 다른 문법 또는 교육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그냥 점검 정도 하는 정도만 상담을 좀 하고, 그다음에 상담 시간에 이제 한 5분에서 15분 정도가 될 건데, 그 시간에 혹시 저한테 물어보실 거,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뭐 기출을 공부하다가 이 문제를 안 풀립니다든가 이런 질문할 거리들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순서는 일단 등록하신 순서대로 하고, 만약에 등록 순서인데 내가 그 요일날 뭐 상담을 못 해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담 순서 몇 월날 누구누구 상담합니다의 그 일정을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해당되는 그러한 일자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좀 남으셔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그 당일날 썼던 모고 문제하고 답안지가 있을 거야. 그 당일날. 그럼 그 당일날 썼던 모고 답안지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야 돼. 왜냐? 여러분들 답안을 보고 싶어. 현재 인출 정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국교론반, 문학반 다 모두 다 상담을 하겠습니다. 수업 끝난 이후에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것은 점심시간에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점심시간하고 그 다음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담 시간에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OT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